300년 자존심이 단 1cm의 스펀지 앞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심장, 파리 샹젤리제 거리. 수백 년간 세계 표준을 정의해온 프랑스 명품 가문들이 유례없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이 애들 장난이라며 비웃던 한국의 작은 아이디어가 전 세계 여성들의 파우치를 점령하고 명품 화장품의 심장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쿠션이 1초에 1개씩 팔려나가고 재구매율 80%라는 불가능한 신화를 쓰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종주국 프랑스였습니다. 그들은 자존심도 버린 채 한국 기술을 몰래 베껴 짝퉁 쿠션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대망신. 한국의 독보적인 밀착력을 흉내 내려다 오히려 명품 로고가 아깝다는 전 세계적인 조롱만 당하며 대한민국과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300년 명품의 역사를 무릎 꿇린 대한민국 연구원의 끈기, 그 소름 돋는 역전극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앙투안 르메르입니다. 파리 화장품 연구협회에서 35년간 수석 기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제형과 도포 기술 분야에서 저는 프랑스 화장품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제가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화장품은 곧 프랑스였습니다. 런던도 뉴욕도 밀라노도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전 세계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는 사실상 프랑스 브랜드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정의했습니다. 파운데이션 하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아십니까? 색상 하나를 결정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질감 하나를 조정하는 데 1년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프랑스식 완벽주의였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했고 데이터를 쌓았고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30번 실패하면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31번째 시도를 설계했습니다. 효율이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실패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시행착오를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계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험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아시아는 우리에게 시장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무엇보다 우리 제품을 열렬히 원하는 시장. 1990년대 들어 일본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2000년대에는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제품을 공급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들은 샀습니다. 프랑스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은 그저 작은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만큼 크지도 않고 중국만큼 폭발적이지도 않은. 우리 회의실에서 한국이 언급될 때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축소판 같은 곳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파리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내려다보는 센강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분기 실적은 안정적이었고 제 책상 위에는 신제품 개발 승인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그 서류들을 검토했고 오후에는 연구실에서 젊은 연구원들에게 프랑스 화장품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기술은 논리의 결과물이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한다. 제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가을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매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일본은 안정적이었고 중국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수치가 이상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둔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장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성장하다가 멈추고 다시 성장하고. 하지만 다음 분기에도 그 다음 분기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2014년 봄 마케팅 부서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컬 브랜드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로컬 브랜드라고요? 한국 브랜드가 우리와 경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케팅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우리 점유율은 내려가고 한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파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로컬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으로 잠깐 주목받을 수는 있어도 결국 품질에서 밀립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해 여름 연구회의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쿠션. 한국에서 쿠션이라는 제품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적셔서 파는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스펀지에 적셔서 판다고요? 그게 뭐가 혁신입니까? 그건 그냥 인주 아닙니까? 연구실 동료들도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케팅 장난감이네요. 포장을 예쁘게 해서 파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케팅이라고. 본질이 아니라 포장이라고. 하지만 숫자는 계속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2015년 1분기 한국 시장에서 우리 매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로컬 브랜드 매출은 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중심에 쿠션이 있었습니다. 본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직접 파리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회의실 테이블에 작은 원형 케이스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분석해 보십시오. 그것이 제가 한국산 쿠션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봤을 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스펀지. 거기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스며들어 있는 형태. 겉보기에는 정말 인주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분석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제품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사장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케이스를 연구실로 가져갔습니다. 제 앞에는 35년 경력이 응축된 실험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점도계, 분광광도계, pH 측정기, 현미경. 저는 그 스펀지를 꺼내 현미경 아래에 놓고 관찰했습니다. 스펀지 구조는 일반적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제형을 분석했습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성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오일, 물, 안료, 유화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분들이었습니다. 배합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별거 없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펀지를 눌렀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누르면 제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르는 것을 멈추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펀지를 기울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제형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반적인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적시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립니다.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도를 높이거나 겔 타입으로 만들거나 아예 고체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프랑스식 해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쿠션은 달랐습니다. 점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겔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리퀴드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펀지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일반 스펀지처럼 보였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공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균일했습니다. 너무 균일했습니다. 일반 스펀지는 기공 크기가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설계된 것처럼 일정했습니다. 혹시 특수 제작된 스펀지인가요?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펀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제형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올로지, 즉 유동학적 특성에 집중했습니다. 전다 능력을 가했을 때 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제형은 전단담화 특성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힘을 가하면 묽어지고 힘을 빼면 다시 걸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펀지를 누르면 쉽게 나오지만 누르지 않으면 스펀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전단담화라. 우리도 이 원리는 알고 있는데요. 연구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단담화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일부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교하게 구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스펀지의 제형을 한 번 더 발라봤습니다. 퍼프로 살짝 눌렀습니다. 제형이 고르게 묻어났습니다. 피부에 대봤습니다. 펴발랐습니다. 균일했습니다. 얇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프랑스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을 강조했습니다. 완벽한 피부 표현. 그래서 우리는 안료 함량을 높였고 밀착력을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껍고 무거운 제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급스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쿠션은 정반대였습니다. 얇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커버는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료 입자 크기를 측정해 보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료 입자가 우리 제품보다 훨씬 미세했습니다. 나노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얇게 펴 발라도 커버가 됐던 겁니다. 빛 반사율도 계산돼 있었습니다. 피부 톤과 조화를 이루도록.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적신 게 아니라는 것을. 스펀지 구조, 제형 물성, 안료 입자,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걸 담을 용기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건 용기와 제형을 동시에 설계한 겁니다. 아니, 용기가 곧 도포도구입니다. 스펀지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제품의 핵심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5년간 저는 제형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발림성을, 더 오래 지속되는 밀착력을, 더 완벽한 커버력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질문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편하게 화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작은 스펀지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스펀지 구조, 제형 물성, 안료 특성, 모든 데이터를 표로 만들고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썼습니다. 쿠션 제품은 단순한 마케팅 상품이 아닙니다. 용기와 제형의 통합 설계를 통한 새로운 파운데이션 시스템입니다. 보고서는 본사 임원진에게 전달됐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까?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스펀지를 제작하고 제형을 조정하고 안료를 미세화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뭡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스펀지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하려면 금형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형 최적화에도 최소 6개월은 필요합니다. 안료 미세화 기술도 우리가 가진 장비로는 6개월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간이고 통합 테스트까지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이면 시장은 끝납니다. 한국 브랜드들은 이미 2세대 제품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 쿠션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스펀지를 다시 눌러봤습니다. 제형이 고르게 나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이걸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을까? 몇 번 실패했을까? 우리처럼 30번 실패하고 보고서를 썼을까? 저는 한국 시장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한국 브랜드들이 쿠션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브랜드는 쿠션을 개발하면서 300번이 넘는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스펀지 소재만 50가지를 테스트했고 제형 배합은 200번 넘게 바꿨다고 했습니다. 300번. 우리는 30번 실패하면 프로젝트를 재검토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00번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효율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00번 시도한다는 건 299번 실패할 각오가 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도전을 멈췄습니다. 안전한 범위 안에서만 실험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만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혁신을 놓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 창문을 통해 파리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300년 화장품 역사가 쌓인 이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2016년 봄 본사는 긴급 대책팀을 꾸렸습니다. 아시아 시장 반격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도 그 팀에 합류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쿠션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하지만 첫 회의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쿠션보다 더 나은 게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쿠션은 이미 완성형이었습니다. 휴대성, 편의성, 발림성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더 개선한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쿠션을 만듭시다.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회의를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한국이 쿠션을 만들 때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쿠션으로 시장을 장악할 때 우리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16년 하반기 한국에서는 쿠션의 진화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커버력을 강화한 쿠션, 수분감을 높인 쿠션, 자외선 차단 기능을 극대화한 쿠션. 시장은 세분화됐고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쿠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세대 쿠션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연말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방문 제안을 받았습니다. 본사 임원진과 함께 한국 화장품 산업을 직접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35년 경력의 프랑스 기술자가 한국에 가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무너뜨렸다고. 첫날 우리는 한국의 대형 화장품 브랜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벽 한쪽에 쿠션 케이스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였습니다. 모두 시제품이었습니다. 각각 미세하게 다른 형태, 다른 크기, 다른 스펀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시제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쿠션 개발 과정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일부고요. 창고에 더 있습니다. 몇 개나 만드신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00개쯤? 500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30번 실패하면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결국 따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이 프랑스 화장품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실수였습니다. 2017년 2월 파리 본사 18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프로젝트 미러라는 이름의 긴급 프로젝트가 승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쿠션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 우리만의 독창적인 쿠션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을 따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6개월로 잡혔습니다. 예산은 무제한. 최고의 연구진 투입. 저는 팀장으로 지명됐습니다. 35년 경력의 정점에서 저는 모방자의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첫 회의에서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80% 수준이면 일단 시장에 내놓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5년간 제가 들어본 말 중 가장 낯선 문장이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99%도 부족했습니다. 100%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면 된다고 했습니다. 완벽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절박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쿠션 샘플을 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재현합니다. 스펙은 모두 분석했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분석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스펀지 소재는 폴리우레탄 발포체, 밀도는 0.03gcm, 기공 크기는 평균 150 마이크론, 제형은 수분 기반 에멀전, 안료 입자는 나노화된 티타늄 디옥사이드, 점도는 3010ps, pH는 6.5. 모든 수치가 명확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됐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경력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다 나와 있는데 못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첫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독일의 정밀 발포체 업체에서 스펀지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밀도계로 측정했습니다. 0.03gcm. 정확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기공을 관찰했습니다. 150 마이크론. 완벽했습니다. 제형팀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분 배합, 우리가 수십 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첫 제형이 완성됐습니다. 3개월 후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펀지를 눌러봤습니다. 제형이 나왔습니다. 퍼프에 묻혀 손등에 발라봤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발림성은 괜찮았지만 한국 제품만큼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경계가 약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갈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형을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팀에게 말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개선된 버전이 나왔습니다. 오일 비율을 14%로 높였습니다.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이번에는 발림성은 좋아졌지만 너무 번들거렸습니다. 한국 제품은 촉촉하면서도 매트했는데 우리 제품은 그냥 기름졌습니다. 파우더를 추가하십시오. 실리카 마이크로비드를 넣었습니다. 번들거림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함이 느껴졌습니다. 2시간 후 확인해 보니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습제를 더 넣으십시오. 히알루론산을 추가했습니다. 건조함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시간 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밀착력이 떨어졌습니다. 한 가지를 고치면 다른 게 망가졌습니다. 제형을 개선하면 스펀지와 맞지 않았고, 스펀지를 바꾸면 케이스와 안 맞았고, 케이스를 조정하면 제형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20번째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매주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는 다 맞았습니다. 스펙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달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5개월째 본사 최종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진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21번째 버전을 시연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펀지를 눌렀습니다. 제형이 나왔습니다. 퍼프에 묻혀 피부에 발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제품과 비교하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5년 경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발림성은 75% 수준입니다. 지속력은 70%, 균일도는 73% 정도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는 72에서 73% 수준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출시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출시합니다. 하지만 세컨드 브랜드로 내놓으십시오.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메인 브랜드 간판을 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 명품 화장품의 이름으로 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뼈아픈 굴욕을 느꼈습니다. 35년 경력의 정점에서 저는 낙제품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2017년 9월 우리 쿠션이 출시됐습니다. 초반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쿠션만 못하네요. 발림성이 좀 떨어져요. 시간 지나면 들뜨는 느낌. 가격은 비싼데 품질은. 차라리 한국 제품 살게요. 저는 매일 온라인 리뷰를 확인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평점은 5점 만점에 3.2점.
한국 제품들이 4.5점 이상을 받는 것과 대조됐습니다. 3개월 만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사들이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그해 연말 프로젝트는 조용히 종료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회의 안건에서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동료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책상 위에 21개 시제품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간 우리가 만든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만지작거렸습니다. 각각이 실패였습니다. 한국은 500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21개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걸요. 우리는 실패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했고 데이터를 분석했고 논리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개월을 썼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일단 만들었습니다. 실패하면 바로 다음을 만들었습니다. 또 실패하면 또 만들었습니다. 500번. 그들은 500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쿠션 개발하면서 총 몇 번의 시도를 했는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3년간 2,300번의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스펀지 소재만 320종을 테스트했고 제형 배합은 850번 넘게 조정했고 케이스 설계는 180가지 버전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2,300번. 우리는 21번. 100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35년간 저는 기술을 숫자로 이해했습니다. 점도, pH, 입자 크기, 분산도. 모든 것을 데이터로 환산했습니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2,300번의 시도. 그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집념이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끈질김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실패를 피하려고 한다. 한국은 실패를 통과한다. 그리고 그 아래 또 적었습니다. 우리는 30번 실패하면 멈춘다.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 그들은 30번 실패해도 계속한다. 300번 실패해도 계속한다. 2,300번 실패해도 계속한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018년 1월 아시아 시장 실적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전년 대비 20% 감소. 유럽 시장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유럽에 진출하면서 우리의 본거지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2월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기술 제휴를 추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움을, 누군가는 분노를, 누군가는 체념을 드러냈습니다. 기술 제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사실상 우리가 한국에게 기술을 배운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굴욕입니다. 300년 역사를 가진 우리가 한국에게 배운다는 겁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굴욕이 맞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CEO는 침착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계속 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택지는 2개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사라지거나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남거나.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3월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임원진과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배우러 가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프랑스 화장품의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배우러 가는 겁니다. 11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 경력의 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한국 브랜드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예의 바르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손님을 맞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고객을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귀사의 쿠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브랜드 파워와 유통 네트워크, 그리고 귀사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정중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술 주도권은 저희가 갖습니다. 제형 개발, 용기 설계, 제조 공정, 품질 관리, 모든 기술적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공동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브랜드를 제공하는 쪽이었습니다. 기술은 그들이 쥐고 우리는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측 대표가 당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도 기술력이 있습니다. 300년 역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션 기술에서는 저희가 앞섭니다.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 CEO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권력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것을, 화장품 기술의 중심이 파리에서 서울로 넘어갔다는 것을, 300년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5월 저는 3개월간 한국 연구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직접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첫날 한국 연구원이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보다 20년은 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스승이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학생이 되었습니다. 먼저 스펀지 선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반에 수십 종류의 스펀지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다릅니까? 네. 기공 크기, 밀도, 복원력, 표면 처리, 재질 혼합빛 모두 다릅니다. 그가 하나를 집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저는 눌러봤습니다. 스펀지가 꺼졌다가 다시 부풀어 올랐습니다. 복원 속도를 느끼셨습니까? 0.3초입니다. 다른 스펀지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이걸요. 0.5초입니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었습니다. 너무 미세했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사용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0.3초는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톡톡 튀는 느낌. 0.5초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사용자는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5년간 저는 스펀지를 그저 용기로만 봤습니다. 제형을 담는 그릇. 그런데 그들은 스펀지의 복원 속도가 주는 감성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0.2초의 차이가 브랜드 이미지를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형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배합 비율이 고정돼 있습니까? 기본 레시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 습도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습도요? 그럼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 습도와 온도를 체크합니다. 그날의 기준 제형을 만듭니다. 테스트합니다. 필요하면 조정합니다. 매일요? 네. 매일입니다. 프랑스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제조 과정을 표준화했습니다. 한국은 결과를 표준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실험실로 나갔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10개, 많을 때는 20개씩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테스트하고 버리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제 만든 건 왜 버립니까?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분명 괜찮아 보였습니다. 발림성이 95점이었습니다. 95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출시해도 될 수준 아닙니까? 연구원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00점을 만들 수 있는데 왜 95점에서 멈춥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95점이면 출시했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점수였습니다. 그 5점을 위해 몇 주, 몇 달을 더 쓰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5점을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었습니다. 100점이 나올 때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실험실에서 한국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2000번씩 시도하고 매일 제형을 조정하고 95점을 버리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처럼 300년 전통도 없었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건 기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만큼은 최고여야 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를 믿었습니다. 브랜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80%면 충분했습니다. 어차피 브랜드가 나머지를 채워줬으니까요. 한국은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기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300번을 시도했고 매일 조정했고 95점을 버렸습니다. 2달째 아카이브실을 방문했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벽 한쪽에 선반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선반. 그 위에 투명한 케이스들이 빽빽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천 개. 각 케이스에는 날짜와 버전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시제품들입니다. 지난 15년간 만들어진 모든 시제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들입니까? 아니요. 대부분 실패작들입니다. 저는 그 선반들을 천천히 걸어가며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실패, 수천 번의 시도. 그것들이 전부 여기 보관돼 있었습니다. 왜 보관합니까? 실패한 건데. 실패도 데이터니까요. 언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실패작을 폐기했습니다. 데이터만 파일로 남기고 버렸습니다. 실패는 감춰야 할 것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보관했습니다. 아카이브했습니다. 전시했습니다. 실패는 숨길 게 아니라 배울 거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연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3개월간 어떠셨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35년 경력 중 가장 많이 배운 3개월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시면 뭘 하실 겁니까? 배운 걸 전하겠습니다. 조직을 바꾸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다릅니다.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8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센강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50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배운 것, 느낀 것을 전부 적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 제휴가 아니라 의식 전환입니다. 우리는 30번 실패하면 멈춥니다. 한국은 2300번 해도 계속합니다. 이 차이가 승패를 가릅니다. 임원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합니까?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피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일단 시도합니다. 그건 비효율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효율입니다. 우리는 21번 시도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한국은 2300번 시도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6개월 후 우리는 한국 방식으로 400개의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든 것 중 최고였습니다. 2019년 봄 프랑스와 한국의 공동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브랜드는 프랑스 이름이었지만 케이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파트너 한국. 처음 그 제품을 봤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제품은 성공했습니다. 시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매출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 덕분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주 연구실을 정리하다가 1985년에 쓴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낡았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됐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제가 적어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필체였습니다. 프랑스 화장품은 세계 최고다. 나는 그 자부심을 평생 지킬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5년 전에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 천천히 썼습니다. 최고는 멈춘 순간 끝난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목격했다. 마지막 날 후배 연구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은 2300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21번 만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은 완벽한 계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끝없는 시도에서 나옵니다. 35년 만에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가끔 파리 시내를 걸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지나칠 때마다 멈춰 섰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한국 쿠션을 집어들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 스펀지를 눌러봤습니다. 퍼프에 묻혀 손등에 발라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2010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파리 한복판에서 프랑스 여성이 한국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1985년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제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프랑스는 영원할 거라고. 우리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300년 역사도 명품 브랜드도 기술 우위도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안주하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없어서 브랜드가 약해서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2300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매일 조정해야 했습니다. 95점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 끈질김이 결국 300년 역사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강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렀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면 썩는다는 걸 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300년 역사에 안주했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없어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300년의 역사보다 무서운 건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겼습니다. 정당하게, 압도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적어도 배웠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멈추지 않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